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입니다. 유명한 추리 작품들은 많이들 만나 보셨을 텐데요. 이 작품 발드마르 씨 사례는 당시에 포가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형태로 이 작품을 써 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최면을 소재로 한 어떤 미드를 보고 있는데요. 최면에 관심이 생겨서 에드거 앨런 포의 오래전 작품 발드마르 씨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네. 낭독 시작해 볼게요. 물론 나는 발드마르의 특이한 사례가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라는 척할 생각은 없다. 그 사건은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지금만이라도 또는 우리가 더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건만 우리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왜곡되고 과장된 이야기가 사회로 흘러나갔고 덕분에 불쾌한 오해와 더불어 당연하게도 어마어마한 불신을 낳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어쨌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은 그대로 내놓아야겠다.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사건은 다음과 같다. 지난 3년간 나는 거듭하여 최면술에 관심을 두곤 했다. 그리고 9달 전 지금까지 계속된 일련의 실험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갑작스럽고도 예기치 못하게 찾아들었다. 그때까지 어떤 인간도 임종 상태에서 최면에 걸린 적은 없었다. 우선 그런 조건에서 환자에게 최면의 영향을 받는 성질이 존재하는지 어떤지부터 알 수가 없었다. 둘째로 그런 성질이 존재한다면 상황에 따라 치매를 받거나 강해지는지 알아야 했다. 셋째로 최면으로 인해 죽음이 잠식해드는 과정이 어느 정도 또는 일정 기간 구속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했다. 그 밖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내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다. 특히 마지막 의문이 말이다. 결과를 놓고 볼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다. 몇 가지 주제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이런 특수한 문제를 시험해 볼 수 있을지 주위를 둘러보던 중 비블리오테카 포렌시카의 저명한 편찬자이며 발렌슈타인과 가르강튀아의 폴란드어 역자인 내 친구 어니스 발드마르에게 생각이 미치기에 이르렀다. 1839년 이래 주로 뉴욕의 할렘가에서 살아온 발드마르는 눈에 띄게 깡마른 사람이다. 또는 그런 사람이었다. 특히 다리는 어느 정도냐 하면 수족이 존 란돌프의 손발 같다고 할 정도였다. 게다가 구렛나룻은 새하얗게 새어서 새까만 머리카락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는데 덕분에 머리카락이 가발이라는 오해를 사기 일쑤였다. 성격은 두드러지게 불안정했고 최면을 걸기 좋은 대상이었다. 나는 두어 번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그를 잠재웠지만 그의 기묘한 체질을 두고 예상했던 다른 결과 면에서는 실망을 맛보았다. 그의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내 뜻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았으며 투시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조금도 얻어내지 못했다. 나는 이런 부분의 실패를 언제나 그의 건강이 안 좋은 탓으로 돌렸다. 내가 그를 알기 전 몇 달 동안 그의 주치의는 그가 폐결핵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사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하게 피해야 할 문제도 후회할 문제도 아닌 그런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곤 했다. 앞서 언급한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발드마르를 떠올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흔들림 없는 그의 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주저하리라는 염려는 없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미국에 이 일을 방해하고 나설 만한 연고자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아주 강렬한 흥미를 표했다. 놀란 것은 그가 언제나 내 실험에 자기 하인들을 기꺼이 내주기는 했어도 내가 하는 일에 공감을 표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병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사이에서는 주치의가 끝이라고 말한 순간에서 24시간 전에 나에게 전원을 보내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발드마르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은 것이 벌써 7달도 더 전의 일이다. 친애하는 P, 지금 오는 게 좋겠네. D와 F 두 사람 다 내가 내일 자정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한다네. 그리고 내 생각에도 그들이 시간을 거의 맞췄지 싶어. 발드마르. 나는 쓴 지 30분도 지나지 않은 쪽지를 받았고 15분 후에는 죽어가는 발드마르의 방 안에 있었다. 열흘간 그를 보지 못한 참이었는데 그 짧은 기간이 그에게 미친 무시무시한 변화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얼굴은 낯빛이었고 눈은 광채를 잃었으며 어찌나 초췌하던지 광대뼈가 있는 곳에서 피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엄청나게 가래침을 뱉어냈고 맥박은 거의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놀랍기 그지없는 방식으로 정신력과 어느 정도의 육체적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명료하게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진통제를 먹었으며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는 수첩에 비망록을 적는데 몰두해 있었다. 그는 베개를 높여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D와 F 두 의사가 곁에 있었다. 발드마르의 손을 꽉 쥐어준 다음 나는 두 사람을 옆으로 데려가 잠시 동안 환자의 상태에 대해 들었다. 왼쪽 폐가 18달 동안 뼈가 반쯤 물러지거나 연골화하여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다고 했다. 오른쪽 폐의 윗부분 역시 전체는 아니라 해도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었고 아랫부분은 화농성 결절이 번져갔다.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친 구멍이 몇 개나 있었다. 게다가 어떤 지점에서는 폐가 갈비뼈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기도 했다. 오른쪽 폐엽의 이런 징후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났다. 경화는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어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조짐도 없던 증상이었고 갈비뼈에 유착된 건 최근 사흘 사이에 나타났다. 폐결핵과는 별개로 대동맥류도 의심되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골절의 증상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자정 무렵 발드마르는 죽으리라는 것이 두 의사 모두의 견해였다. 그때가 토요일 저녁 7시경이었다. 나와 대화를 나누도록 병상을 떠나면서 D 박사와 F 박사는 환자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죄송합니다. 소매에 카메라가 걸려서요. 원래 그들에게는 다시 올 생각이 없었지만
내 요청으로 다음 날 밤 10시경에 환자를 보러 돌아오는데 동의하고 나갔다. 그들이 떠난 다음 나는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안했던 실험에 대해 발드마르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여전히 의욕에 차 있었고 심지어 빨리 실험해보고 싶어 조바심을 치며 즉시 최면을 걸라고 나를 재촉하기까지 했다. 남녀 간호사 한 명씩이 입회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성질의 과업을 갑작스러운 사고라도 터질 경우 이 사람들 이상 믿을 만한 증인 없이 수행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안면 있는 의학도 테오도르 L 군이라고 하는 의학도가 도착하여 안심시켜줄 다음날 밤 8시경까지로 실행을 늦추었다. 원래 내 계획은 의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으나 그보다 당기기로 한 것은 우선 발드마르 본인의 다급한 간청 때문이었으며 둘째로는 그가 어딜 보나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었기에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L군은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기록해달라는 내 소망에 친절하게도 응해주었다. 그리고 간추렸든 말을 그대로 옮겼든 간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바로 그의 기록을 참조한 것이다. 8시까지 5분 남짓 남았을 때 나는 환자의 손을 잡고 L군에게 자신이, 그러니까 발드마르가 스스로의 의지로 지금 내가 자신에게 최면을 걸도록 한다는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진술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발드마르는 힘이 없긴 하지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소. 나는 최면에 걸리기를 바란다오. 그러고는 즉시 덧붙여 말했다. 이 너무 오래 미루는 것 같군.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그를 지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 방법을 시행했다. 그는 이마 위를 비스듬히 지나가는 내 손짓에 초반에는 확연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내가 온 힘을 다했는데도 그 이상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대로 10시가 되어 D 박사와 F 박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나는 그들에게 간략하게 내 계획을 설명했고 그들은 환자가 이미 단말마의 고통에 빠져 있다고 말하며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최면 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손짓은 아래쪽으로 바뀌었고 시선은 환자의 오른쪽 눈에 온전히 맞추었다. 이 무렵 그의 맥박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졌고 숨결은 씩씩거렸으며 30초 간격으로 끊기곤 했다. 이런 상태는 거의 15분가량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5분 정도가 지나자 죽어가는 이의 가슴에서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아주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씩씩거림이 멎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호흡의 간격은 줄지 않았다. 환자의 사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11시 5분 전 명확한 최면의 징후가 보였다. 생기 없는 눈의 움직임이 반무의식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불편한 내적 고찰을 드러내는 쪽으로 변했고 그 변화는 도저히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나는 몇 번 빠르게 손을 흔들어 수면 초기 상태처럼 눈꺼풀이 떨리게 만들었고 몇 번 더 손짓해서 눈꺼풀이 거의 감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강하게 조종을 밀어붙였고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잠든 이의 사지를 이완시켰다가 다시
뻣뻣하게 만들었다. 다리는 완전히 펴졌고 팔도 거의 펴져서는 허리에서 약간 떨어져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다. 머리가 보일락말락하게 들어 올려졌다. 여기까지 완료했을 때는 자정에 임박했고 나는 의사들에게 발드마르의 상태를 살펴봐 달라고 청했다. 그들은 몇 가지 검사를 행한 다음 그가 이례적일 정도로 완벽한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수긍했다. 두 의사 양반은 호기심에 상당한 자극을 받은 모양이었다. D 박사는 즉시 밤새도록 환자 옆에 남아있겠노라 했고 F 박사는 동틀역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떠났다. L 군과 간호사는 남았다. 우리는 한동안 발드마르를 가만히 놓아두었다. 새벽 3시가 되어 다가가 보니 F 박사가 떠났을 때와 똑같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는 말이다. 맥박은 잡히지 않았다. 호흡은 차분했다. 입술에 거울을 가져다 대지 않고는 감지할 수도 없을 만큼 약했지만 말이다. 눈은 자연스럽게 감겼고 사지는 대리석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다. 그렇다고는 해도 전반적인 외형이 죽은 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발드마르에게 다가가면서 나는 그의 오른팔이 내 손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자 했고 그의 몸 위에서 내 팔을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었다. 전에는 그에게 이런 실험을 해서 완전히 성공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별로 품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팔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선뜻 움직여 내 팔이 가는 방향마다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가? 나는 몇 마디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발드마르, 자네 자나?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그의 입술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같은 질문을 나는 거듭거듭 되풀이했다. 3번째로 물었을 때 그의 몸 전체에 보일락말락한 경련이 일어났다. 눈꺼풀이 열려 흰자위가 보였다. 입술이 느릿하게 움직였고 그 사이로 알아듣기 힘든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래, 지금 자고 있네. 날 깨우지 마. 이대로 죽게 놔둬. 사지를 만져보니 전과 마찬가지로 딱딱했다. 오른쪽 팔은 아까처럼 내 손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움직였다. 나는 의식의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물었다. 여전히 가슴이 아픈가, 발드마르? 이번에는 답이 즉시 돌아왔지만 알아듣기는 아까보다 더 힘들었다. 통증은 없어. 통증은 없다고. 아니면 난 죽어가고 있어. 그때는 그를 더 이상 괴롭히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 F 박사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F 박사는 해가 뜨기 조금 전에 와서 환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보고 놀라워했다. 맥을 짚고 입술께에 거울을 대본 다음 나에게 다시 말을 시켜보라고 요청했다. 나는 말을 걸었다. 발드마르, 아직도 자고 있나? 아까처럼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몇 분이 걸렸다. 그리고 그동안 죽어가는 남자는 말을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듯 했다. 4번째로 질문을 되풀이했을 때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약하게 말했다. 그래, 아직 자고 있네. 죽어가고 있어.
발드마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현재의 평온해 보이는 상태 그대로 버티리라는 것이 현재 의사들의 견해, 아니 견해라기보다는 소망이었다. 그리고 다들 동의했다시피 죽음은 이제 몇 분 안에 이를 게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기로 결정하고 아까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러는 사이 최면에 걸린 이의 안색에 확실한 변화가 일었다. 눈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천천히 열리더니 홍채가 위로 말려 올라갔다. 피부는 대체로 시체 같은 색조를 띠고 있었다. 백지라기보다는 양피지 같은 느낌. 그리고 그때까지 양뺨 한가운데에 두드러지게 떠올라 있던 불그스름한 폐결핵성의 홍조가 일시에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표현을 쓰는 건 그런 변화가 워낙 갑작스러워서 촛불을 훅 불어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윗입술이 비틀려 올라가면서 그전까지는 완전히 덮여있던 이를 드러냈다. 턱은 소리가 날 정도의 경련을 일으키며 떨어져 입을 크게 벌려놓았고 덕분에 퉁퉁 부어 검게 변색된 혀가 다 드러나 보였다. 난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임종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겁에 질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순간 발드마르의 모습은 의식의 수준을 넘어선 오한을 불러일으켰고 순간적으로 다들 침대 주위에서 뒷걸음질 쳤다. 이제 이야기는 독자들 모두가 너무 놀라워서 도저히 믿지 못할 만한 부분에 이른 것 같다. 하지만 그저 얘기를 해 나가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발드마르에게는 더 이상 지극히 미미한 생명의 징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죽었다고 결론 짓고 간호사들의 손에 넘겼을 때 드러난 혀에 눈에 띄게 강렬한 경련이 일었다. 진동이 일부는 계속됐을 것이다. 그러고 나자 벌어진 채 움직임이 없는 턱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묘사하자니 내가 미친 사람 같지만 사실이 그랬다. 사실 부분적으로나마 들어맞는다 싶은 형용사가 두세 개 있기는 하다. 예컨대 그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깨지는 듯 했으며 음산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끔찍함을 전부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그와 같은 소리는 일찍이 어느 인간의 귀에도 닿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두 가지 있다. 지상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괴이하게 들린 것도 그 특징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 목소리는 멀리서부터 우리 귀, 최소한 내 귀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이 뚫린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둘째로 그 소리는 나에게 끈적끈적한 촉감 같은 것을 연상시켰다. 사실은 나 자신도 이해시키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기가 두렵다. 소리라고 했다가 목소리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소리는 확실히 음절이 나뉘어져서 나왔다. 놀라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한 음절 한 음절 똑똑하게 끊어졌다. 발드마르는 말했다. 분명 몇 분 전에 내가 내놓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에게 자고 있느냐고 물었었다. 그는 이제 답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 아니야. 나는
자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나는 죽어 있어. 너무나 적절하게 나온 이 몇 마디 말이 불러일으키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아무도 부인하지도 억누르려 하지도 못했다. 엘군은 기절해버렸다. 간호사들은 줄행랑을 쳐버렸고 감히 돌아올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에 대해서는 감히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척하지 않겠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조용히 한마디 말도 없이 엘군을 깨우려고 부산이 움직였다. 그가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다시 한번 발드마르의 상태에 대한 조사로 돌아갔다. 다른 면은 모두 아까 묘사한 바와 같았으나 거울에는 더 이상 호흡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팔에서 피를 뽑아보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오른팔이 더 이상 내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해야 하리라. 그의 오른팔이 내 손짓에 따르게 하려고 애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사실상 최면에 걸려있다는 징후라고는 이제 내가 발드마르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혀가 경련하듯 움직인다는 점뿐이었다. 그는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으나 더 이상 충분한 의지력을 보이지 못했다. 다른 사람도 최면 상태의 그와 영적인 다리를 이어보려고 해봤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다. 이 사건에서 시술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바는 모두 이야기했지 싶다. 다른 간호사들이 불려왔고 나는 10시경에 두 의사 양반과 엘군과 함께 그 집을 떠났다. 우리 모두는 그날 오후에 다시 한번 환자를 보러 갔다. 그의 상태는 전과 같았다. 우리는 이제 그를 깨우는 것이 가능할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할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훌륭한 목적이 없다는 결론에 동의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최면 과정 때문에 죽음이 또는 보통 죽음이라고 일컫는 그 무엇이 묶여 있다는 것이 확실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발드마르를 깨우면 그가 즉시 또는 즉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곧 소멸해 버리리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때부터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꼬박 7달 가까이 우리는 매일 발드마르의 집을 방문했다. 이따금씩 의학도나 다른 친구들을 대동하기도 했다. 그동안 그는 내내 정확히 아까 묘사했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간호사들도 지속적으로 그를 돌보았다. 마침내 우리는 지난 금요일 최면 상태를 푸는 실험 또는 그를 깨우려는 시도를 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마지막 실험의 불행한 결과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토록 많은 논의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논의의 대부분은 부당한 통속성을 드러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서도 발드마르를 최면 상태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나는 통상의 최면술을 썼다. 처음 한동안은 성공하지 못했다. 소생의 첫 징후로 홍채가 조금 내려왔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렇게 눈동자가 내려오면서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노란색 액체가 흘러넘치더라는 사실이었다. 눈꺼풀 바로 밑에서 말이다. 이제 이전처럼 환자의 팔을 움직여보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나는 시도를 해보았고 실패했다. 그때 F 박사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발드마르, 지금 느낌이 어떤지 또는 뭘 바라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즉시 양 뺨에 폐결핵의 홍조가 되돌아왔다. 혀가 떨렸다. 아니면 입안에서 마구잡이로 요동치는 것 같기도 했다. 턱과 입술은 전과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건만, 그리고 내가 이전에 묘사한 소름 끼치는 음성이 터져 나왔다. 맙소사, 빨리 나를 자게 해줘. 빨리 날 깨워줘. 빨리. 내가 죽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나는 완전히 혼이 나갔고 잠시 동안 뭘 어째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처음에 나는 환자를 다시 조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다. 하지만 의지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이 시도는 실패했고, 나는 원래의 순서로 돌아가 그를 깨우려고 분투하기 시작했다. 이번 시도에서 나는 곧 내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았고, 아니, 그저 성공하리라고 생각한 것뿐일지도 모르지만 방 안에 있는 이들 모두가 환자가 깨어나는데 대비해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것은 어떤 인간도 대비할 수 없는 사태였다. 1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급히 손을 저어 최면을 푸는 사이 갑자기 입술이 아니라 혀를 통해 죽었어, 죽었어 라는 고함을 지르던 발드마르의 몸이 통째로 부서져 내렸다. 내 손밑에서 완전히 삭아내렸다. 다음 순간 모두가 보는 앞, 침대 위에는 메스껍고 혐오스러운 부패물이, 액체나 다름없는 덩어리가 고여있을 뿐이었다. 네, 요렇게 끝이 납니다. 너무 짧아서 아쉬우신가요? 저는 추리소설을 좋아하지만 이런 공포물도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안자비 채널에 저작권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고전을 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의 불찰이었고요. 상처 입으신 분께는 사과를 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원하시는 책들 지금 협의 중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만나 뵙고 싶어서 편집실 도움 청하지 않고 만들어 봤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1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지금 들어도 재미난 그런 소설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안자비 물러갈게요.